안녕하세요. 저는 유로 자전거 나라 가이드 모세입니다. 네, 모세. 제가 성경에 그 모세라는 인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이집트 왕자. 그 모세가 제 이탈리아 이름이거든요. 네, 그 모세인 이유가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남녀노소 다 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생각해보면 수신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거의 가이드계 레전드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100만 명 투어하는 게 꿈이라서요. 가이드 모세고요. 제가 비록 홍해를 가를 능력은 없지만 물살을 가르면서 베네치아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아십니까? 전 세계 유일한 도시입니다. 뭐가 유일할까요? 첫 번째, 자동차가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많은 곳을 여행해 봤지만 자동차가 없는 도시는 없거든요. 근데 베네치아는요, 그거 아세요? 자전거도 못 탑니다. 예. 인간이 탈 수 있는 타이어는 유모차, 휠체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직원들이 가장 싫어할 것 같은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베네치아는요, 로마 시대 유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문명권을 만든 게 로마거든요. 그래서 유럽 어디 가시든 로마가 있습니다. 당대 로마에서 가장 먼 지역이었던 런던 가셔도 론드라, 왜 론드라입니까? 시저 카이사르가 그 도보 해협을 건너고 이 땅을 론디움이라 불렀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론드라, 런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체스터, 다양한 체스터로 끝나는 도시가 있죠. 그 체스터는 시저, 카이사르의 도시란 뜻이고요. 로마의 콜로니아가 지금의 쾰른이라는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다케아 땅을 정복하고요. 그 땅을 로마인들의 땅, 로마니아, 어느 나라겠습니까? 루마니아.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다 로마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베네치아는 로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76년 로마가 무너질 쯤에 생긴 동네라서요. 로마 시대 유적이 없는 굉장히 이국적인 동네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이런 특별한 도시를 저와 함께 한번 도보로, 그리고 수상버스를 타고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 베네치아를요, 수상도시, 물의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베네치아를 좀 더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라틴어죠. 알테르 문디. 멋있죠? 세상의 다른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봐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 아닙니까? 베네치아 같은 곳은 베네치아 뿐입니다. 전 세계 뭐 다니시면 작은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베네치아 같은 곳은 베네치아밖에 없거든요. 그 진짜 베네치아 매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수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산타루치아 기차역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되게 별나죠? 기차역 이름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베니스역, 베네치아역 그럼 되게 편할 건데, 이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산타루치아역이라 부릅니다. 피렌체도 여러분, 여행자분들이 분노하시잖아요. 피렌체 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야 돼? 막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공항이라든지 기차역을요, 특별한 인물과 특별한 지명을 써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 공항이 아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라고 불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만능인 하면 다빈치거든요. 특히 또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공항에 다빈치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멋있는 일이죠. 피렌체 공항도 멋있어요. 피렌체 공항 이름이 피렌체 공항이 아니라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공항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갔던 데가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갔던 탐험가가, 야, 여긴 아니야, 여기는 인도가 아니야, 여기는 전혀 새로운 대륙이야, 이걸 처음으로 인지했던 사람이요,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륙 이름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항 이름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공항입니다. 제노바 공항도 재밌어요. 제노바 공항은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공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콜럼버스의 고향이 이탈리아 제노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도시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요, 제노바 공항을 크리스토퍼 콜럼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항 이름은 먼저 아세요? 네, 베네치아 공항은 마르코 폴로 공항입니다. 그 동방견문록의 그 작가, 대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고향이 베네치아거든요.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들을 자신의 상징적인 건물에 쓰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곳은 산타 루치아거든요. 실제로 그 산타 루치아 성녀가 남부 사람인데요. 그 성녀의 시신을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훔쳐옵니다. 지금 들었을 때는 와, 그 유해를 왜 훔쳐오냐, 어우 되게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는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라서요, 순교당한 그 고귀한 성녀의 유해, 여러 가지 유품을 모시고 있으면 악마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많이 이제 훔쳐와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 때 그 산타 루치아 성녀의 유해를 모시고 와서요, 원래 이곳이 기차역이 아니었겠죠. 예전에는 이곳은 이제 원래 산타 루치아 성당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차역 공사한다고 그 성당을 밀어버렸거든요. 밀어버리고 그녀의 유해는 이제 지금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산타 루치아를 너무 사랑해서요, 이 기차역을 베니스 기차역이 아닌 산타 루치아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산타 루치아 기차역에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수상버스 타는 정류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베네치아 본섬을 보실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이 여러분 원하는 모든 관광지를 다 가요. 리알토, 아카데미아, 산마르코, 리도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1번 4점이 복잡하니까 그냥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이드 2번은 살루테역에 안 가는데요. 여러분 1번 배가 모든 정류장에 다 서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느려요.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냥 그럴 경우는 아카데미아역에 내리셔가지고 살루테역까지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본섬 여행하실 때는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이에요, 2번. 배를 타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오는 배가 어느 방향인지 알지만 여러분은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 한국 아버님들 뭐 물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물어보면 돼요. 구글 지도 봐도 이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배 탔다가 막 이 거꾸로 가면 이 산마르코 그냥 1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가족 싸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거 잡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I'd like to 하지 마세요. I want to 하지 마. 못 알아듣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잡고요. 그 배 문 여닫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가시는 목적지 리알토, 리알토, solo Rialto. 산마르코. 그러면 이제 애들이 C, No 이렇게 하거든요. 확인하고 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배 타기 전에 물어본다. 이거 잊지 마세요. And then I have a 7-day ticket here around Venice. 버스 타는 정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정류장도요, 운하 위에 떠 있어요. 왜냐하면 배랑 정류장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떠 있습니다. 흔들흔들합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배인 줄 알고 타시고 왜 이렇게 출발 안 합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정류장이거든요. 배는 조금 이따 올 거예요. 오면 이제 옮겨 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차역 앞에서 2번 버스 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고요. 이 종점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번 배에 못 타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한 15분 간격인데 두 대만 배를 보내도 30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리알토, 산마르코 방향으로 가는 2번 배를 기다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반대로 가는 배를 타세요. 반대. 그 다음 역이 로마 광장이거든요. 거기에 내리셔가지고 한 정거장 앞에서 2번 배를 다시 타시는 거예요. 어차피 원데이 티켓 있으면 배는 24시간 동안 무제한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기다리지 않고 또 앉아서 그렇게 리알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리알토? Rialto, solo Rialto. 네, 여러분 이번 배를 탑승했고요. 한 10분만 가면요 리알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배를 타고 오면서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은 냄새나고 겁나 많은 물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이탈리아는 정말 햇살 가득한 비옥한 영토가 다른 국가들의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베네치아인들은 이 척박한 땅에 삶의 터전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476년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로마라는 국가가 무너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세력이 바로 게르만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틸라, 훈족이라는 그 유라시아 대륙을 뛰놀던 기마민족들, 기마민족의 우두머리였던 아틸라가 로마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는 이 이민족의 세력들을 막을 수 없었고요. 더로마라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이민족의 침략이 심했죠. 그래서 이쪽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여러분 이 늪지대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베네치아는 건물이 이쁘게 다 지어져 있지만 옛날 베네치아는 정말 그 늪지대였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한국의 그 갯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쳐들어오고 앞쪽은 바다와 늪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사면 초가에 처했던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당대는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했더니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나 봅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게 베네치아 건국 신화입니다. 무슨 목소리일까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목소리가 이리로 와 들렸답니다. 갔더니 어때요? 수심이 깊지 않아요. 가서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갔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던 게 베네치아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라는 이름이요 이탈리아 말로 베니레가 오란 뜻이거든요. 이리로 와, 계속해 들어오라 라는 뜻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 거는 물고기와 조개 따위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만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인들은 배를 만들어서 이 해산물을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상업을 연구했고요. 그 상업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베니스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처음에는 물고기와 조개였지만 나중에는 소금 무역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동로마 제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 특히 중동과 연결된 비잔틴 제국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해서 큰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네치아가 이걸 팔아서 돈방석에 앉습니다.
베네치아가 여러분 부자 도시인 건 알고 오셨어요? 당대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십자군 전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이 베네치아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국이 베네치아였습니다. 그 부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예, 지금은 마트 가면 널려 있는 게 향신료인데 왜 옛날 사람들은 후추에 다 미쳤을까요? 이 향신료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맛도 있고 향도 좋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예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냉장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고기들이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먹어요. 아파요. 빨리 죽어요. 병이 퍼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소금과 향신료로 고기를 버무려서 놔뒀더니 이게 저장 가능합니다. 감염되지 않습니다. 향은 또 어때요?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가 유럽에서 이 고가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베네치아는 천년 부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 불을 바탕으로 이런 대운하의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큰 배가 자기 집 앞으로 올 수 있어야 되고요. 1층은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거든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택들을 선호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뻘입니다. 뻘. 제가 들어가면 발이 빠지는 그런 뻘이거든요. 그런 뻘 위에 어떻게 이런 육중한 돌 건물을 지었을까요? 다른 세계의 수상 도시 가보시면 다 수상 가옥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베네치아는 육중한 돌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무 말뚝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뻘처럼 지반이 약한 이 땅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요, 베네치아인들은 나무 말뚝을 박습니다. 나무 말뚝을 박아서 땅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벽돌을 쌓아서 땅의 높이를 올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판돌을 깔아서 땅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베네치아는 물 위에서 보시면 아름다운 도시지만 물 밑에서 보시면 경이롭습니다. 물 아래의 베네치아 모습을요, 이 특수 카메라로 찍어서 인간이 볼 수 있게 그래픽화 시켜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 아래에서 보는 베네치아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와우! 우와! 보이세요? 끝도 없이 박혀있는 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 말뚝. 베네치아는 나무 말뚝 위에 떠있는 나무 숲 위에 존재하는 꿈의 도시인 거죠. 네,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는 땅 하나가 그저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업적 같은 생존력, 그들의 이 삶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베네치아를 닦아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인간의 가치는 생존으로 전락한 시대였거든요. 그 척박했던 땅을요, 인간의 생존의 의지가 이렇게 화려한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베네치아는 이 인간의 도전의 의지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땅에 쌓아 올린 그들의 역사와 예술과 정치, 이것들이 이제 베네치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오셔가지고 그냥 수상버스 한번 타시고 곤돌라 한번 타시고 다 봤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좀 안타까워요. 베네치아는 그 정도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 척박한 땅 위에 쌓아 올렸던 그들의 부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그 장사할 때 펴놓는 평상 혹은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베네치아에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주 특별한 날에 사용합니다. 예, 바로 홍수죠. 홍수가 났을 때 이쪽 지방 낮은 저지대는 다 물이 올라오거든요. 아쿠아 알타라는 물이 올라오는 시즌에는 이쪽이 다 잠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신발이 다 젖겠죠. 그때 이 베네치아 시민들 신발 젖지 말라고 이거를 다리처럼 쭉 해서 육교처럼 만들어요. 그 위를 걸어 다니면 안전하게 신발을 버리지 않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시설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홍수는요, 이걸로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죠, 리보 알토, 높은 제방이라는 뜻을 가진 리알토 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리알토가요, 베네치아가 이제 물고기 모양인데 물고기의 한복판, 그 S자로 흐르는 4km짜리 대운하가 가장 좁아지는 지점이자 가장 한복판입니다. 이곳이 운하 건너편으로 물건을 보내기 용이한 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고요,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곤돌라 같은 배를 이용해서 운하 건너편으로 물건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이 물류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물건들이 오갔기 때문에 다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베네치아 대운하에 있는 최초의 다리였죠. 그때 다리는요, 이런 석조 다리가 아니라 목조 다리, 나무로 만든 다리였고요. 가운데가 열리는 도개교. 왜냐하면 다리가 있으면 큰 배가 지나가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돛대가 있죠. 그래서 이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도개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썼고요. 베네치아 최고의 명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용했고, 한 번은 이제 이 퍼레이드 하는데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 무게를 못 버티고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 이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예 옛날 리알토를 철거해버리고 16세기죠. 1500년대에 새로운 리알토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건축 대전이었거든요. 이 베네치아에 자기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해서요, 피렌체 출신의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도요,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북쪽의 미켈란젤로 하면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또한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대단한 건축가들이 아닌 안토니오 폰테라는 이 그들에 비하면 무명에 가까운 건축가의 작품이 선택을 받아서 리알토 공사가 시작됩니다. 1588년 짓기 시작해서요, 1592년 완성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왜 미켈란젤로가 아닌 안토니오 폰테였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폰테, 다리란 뜻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비를 굉장히 싸게 적어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결국은 싸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으로 이런 다리를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요, 4년 만에 리알토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놀랍죠? 상가 분양입니다. 다리를요, 건너는 목적 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대운하의 유일한 다리가 리알토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하를 건너기 위해서 이 다리를 지나갈 겁니다. 인구 밀도가 폭발하겠죠? 그 인구 밀도를 이용해서 이 다리 위에 24개의 상가를 분양하기로 했답니다. 분양됐을까요? 이 상인들이 이 최고의 길목에 있는 상점을 놓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가 분양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거뒀고요. 그 수익을 바탕으로 리알토 공사를 순조롭게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이 다리만 보셔도요, 다른 도시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정말 상업적 마인드로 이 도시는 접근하시면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재밌게 보이는 도시입니다. 네, 참고로 이 스파이더맨에서 싸웠던 다리가 이 다리 맞습니다. Hi, thank you so much. 네, 여러분 저는 다시 이번 배를 타고요, 아카데미아 다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배 타고 한 15분 정도 이동할 거거든요. 가는 동안 또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제가 들어가는 게 참 죄송하네요. 이 아카데미아 다리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와, 역시 그러니까 이 해질녘에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보겠다면 무조건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아카데미아 이 나무 다리가 이 바람 불 때마다 살짝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는 다리에서 바라보는 베네치아 뷰는요, 넘실대는 파도를 타는 배 위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아,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싶고요. 뭔가 좀 울컥울컥하네요. 아. 네, 여러분 랜선 투어라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와, 너무 이뻐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이 베네치아 데오나의 다리가 4개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유일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가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원래는 철제 교량이었거든요. 다리를 보수할 때 나무를 깔았는데 이 나무 느낌과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이쪽 주민들이 그대로 쓰자고 해서요, 지금도 보강해서 나무로 쓰고 있는 다리입니다. 아카데미아 다리인 이유가요, 주변에 바로 뒤쪽에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 다리 하차하셔서요, 5분 거리에 또 그 유명한 폐기 구겐하임 현대미술관도 있고요, 고전미술관 아카데미아도 있고요. 이 다리 건너가시면 또 음악의 중심이죠, 콘세르바토 베네치아 국립음악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이제 베네치아 예술의 중심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도 여러분, 이 곤돌라 조선소도 있고요,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복잡하지 않은 관광지 좋아하는 분들께는요, 이 아카데미아 주변 추천하니까요, 한번 그렇게 다녀보시고요. 이 아카데미아에서 걸어서 산마르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산마르코랑도 가까우니까요,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상버스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마르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앰뷸런스. 이게 베네치아 운하는요, 배가 빨리 달리면 파도가 생겨서 속도를 못 내는데 저 앰뷸런스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저 앰뷸런스 지나가서 파도가 엄청 져가지고 배가 완전 흔들리고 있어요.
네, 기차역에서 리알토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고요. 리알토에서 아카데미아까지 수상버스 탔고요. 아카데미아에서 산마르코까지 수상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뭐 가이드지만 별로 걷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사실은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최대한 좀 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베네치아 오셔서요, 굳이 나는 걷는 게 좋아 하고 골목길 막 다니지 마시고요. 특히 부모님 모시고 와서 우리 아이들과 여행할 때는요, 절대 골목길로 다니지 마시고 그냥 배 타고 편하게 다니세요. 네, 20유로 1일권 사셔가지고 무제한 타시면 되거든요. 이 베네치아 골목길이 사람 많고 되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구글 지도가 안 됩니다. 이 골목이 너무 좁고 물이 있어가지고 구글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계속 바로 앞에 진짜 물이 있는데 앞으로 가라, 막 직진하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길 못 찾고 헤매고 덥고 하면 또 싸웁니다. 부모님 막 분노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족 여행하실 때는 막 좁은 길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수상버스 2번 타시면 리알토, 아카데미, 산마르코 빵빵빵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드디어 베네치아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죠,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아에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와, 확실히 전염병 여파 때문에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이 광장에 오시면 너무 좋은 게요, 이 광장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양옆에 300년, 250년 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라이브로 음악 연주하는데 마치 거대한 오페라 극장처럼 소리가 너무 이쁘게 잘 울려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안 하셔도 그냥 음악 들으셔도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너무 좋네요. 이 밤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와, 좀 자주 나와야겠어요. 네, 여러분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300년 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카페죠. 카페 플로리안이라는 곳입니다. 저곳이 이제 그 유명한 카사노바라든지 뭐 바이른, 괴테, 스탕달 같은 유럽의 유명한 인사들은 다 방문했던 카페로 유명하죠.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 좀 넘어요. 자리세까지 하면 20,000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 막 분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없는 조선 호텔 가도 아메리카노가 1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앉으셔가지고 분위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귀족들처럼 앉으셔가지고 시간도 한번 보내보시고요. 이 라이브 연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음악도 들으시고 한편에 그런 공연장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커피값이 그렇게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요, 음악도 좀 들려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음악을 담으면 이게 또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멀리서 음악을 피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으니까 음악 감상은요,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베네치아 오시면요, 곤돌라 타는 것도 좋지만 산마르코 주변에 있는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 음악 들으면서 이 밤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음료 한 잔 드셔보세요.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실 겁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음악 소리와 이 베네치아의 야경, 출렁대는 베네치아의 불빛이 여러분을 정말 로맨티스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거기 딱 앉아 계시면 왜 이곳 베네치아에서 카사노바가 나왔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Thank you. Ciao. Ciao. 네, 빛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오늘 투어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더 멋있는 데가 많은데요. 제가 1시간 정도로 좀 이제 압축을 하려니까 많은 곳들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뒤쪽에 있는 성당이 그 유명한
산 마르코 성당입니다. 실제로 그 마르코, 개신교에서는 마가, 영어로는 마크라는 그 예수의 일대기를 적었던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이 사복음사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그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적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 마르코,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산 마르코 성당입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유명한 성인의 이 유해를 모시고 오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당대는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로마 가시면 누가 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 1번 제자 아닙니까? 피렌체 가면요, 세례자 요한, 요한의 손가락뼈가 있어요. 와, 이게 또 마을의 자부심이고 여러 가지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신령한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베네치아 수호 성인은요, 테오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별로 안 유명해요. 약간 듣보잡해서 이제 베네치아가 굉장히 부강하고 뭐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좀 찝찝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때는 820년경 베니스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무역을 하러 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소문이요, 그 마르코, 마가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유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잘 모셔져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이슬람 지역이 되면서 유해가 위험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베니스 상인들이 들고 튑니다. 약간 문익점 같은 분들이거든요. 훔쳐와요. 훔쳐오는데 이거 걸리면 이제 정말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슬람 애들이 절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고기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돼지고기죠. 그래서 이 마르코의 유해 위에 돼지고기를 덮어서 가지고 나왔답니다. 무사히 이 산 마르코 성당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요, 마르코의 유해를 모실 수 있는 성당을 지었죠. 그래서 이 성당이 바로 산 마르코 성당이고요. 828년에 첫 공사에서 성당이 지어졌는데 10세기에 성당이 한번 화재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했던 성당이고요. 이 전면에 있는 모자이크 장식은 1400년대까지 그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오셔가지고 산 마르코 내부를 안 보시거든요. 그럼 꼭 보셔야 돼요. 이 비잔틴 양식 하면 뭡니까 여러분? 화려한 이 모자이크거든요. 그 모자이크가 정말 압도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성당이니까요,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산 마르코 성당 내부까지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 산 마르코 성당이에요, 카테드랄레,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주교가 있는 주교 성당으로 쓰고 있지만 이 성당이 개인적으로 정말 베네치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점이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성당을 베네치아의 총독이죠, 도제의 개인 예배실로 썼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베네치아의 대성당 카테드랄레가 아니었고요, 도제의 개인 예배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주교는 누가 보냅니까? 교황청에서 보내겠죠. 교황청에서 이 베네치아 같은 도시는 믿을 만한, 교황에 신뢰할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베네치아 한복판에 막강한 교황의 권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과의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베네치아는 여러분, 이슬람과 교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재밌는 게요, 커피라는 음료가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으로 건너가고요,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이 유럽에서는요, 악마의 음료, 이슬람의 음료라고 못 마시게 했거든요. 그런 금지된 악마의 음료를 처음으로 갖다 팔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니스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들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당은요, 도제의 개인 예배실로 썼고요, 이 주교가 있는 성당은요, 베네치아의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주교를 모셔놨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와 경제를 분리하려고 했던 베네치아의 강한 의지가 보이죠. 네,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베네치아도요, 콜럼버스가 대서양 시대를 열면서 이 지중해 무역이 점차 쇠락하기 시작하고요, 베네치아에게는 거대한 폭풍우와 같았던 나폴레옹의 그런 진격에 의해서 작지만 부강했던 천년의 부국 베네치아는 그렇게 저물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요, 이 베네치아를 손에 얻고 이 광장에 들어와서요, 이 산 마르코 광장을 유럽 최고의 응접실이다 극찬을 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니 파리가 더 예쁜데 왜 여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파리는 1850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파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네치아 이 산마르코 광장은요, 이 성당이 처음 세워진 게 828년입니다. 물론 이제 900년대 화재로 의해서 다시 짓긴 했습니다만은 이 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을 보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산 마르코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투어 내용입니다. 그 베네치아는 이게 단순한 땅이 아니죠. 우리가 밟는 장소마다 이 생존을 향한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들의 도전 정신이 담겨 있고요.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이었죠. 로마가 무너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 뻘밭에 농사를 지을 땅 한 평이 없는 이곳에 펼쳐놓았던 이상적인 꿈의 무대가 베네치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알테르 문디, 여러분도요 이 세상의 다른 곳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가지 마시고요, 꼭 2박 이상 머무르시면서요 베네치아가 보여줬던 그 강인함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급히 찍었던 베네치아 랜선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응원들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